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6월 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국방능편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어제는 그 하이마스에서 또는 MLRS에서 발사하는 에이테킴스 사거리 290km짜리 탄도탄이죠. 그러니까 전술 탄도탄. 우리도 이제 조만간 우리 천무에 배치가 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서 많이 격추되고 있다. 그래서 실효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우리 엑스칼리버 포탄이라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와서 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5mm 국사포에서 발사하는 GPS 유도 정밀 폭탄이죠. 예, 제법 비싸죠. 이게 우크라이나에 많이 제공이 됐는데 이게 미국이 중단했다, 즉 퇴출당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왜 퇴출당했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언가?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GPS 유도하는 다양한 종류의, 당연히 155mm 국사포탄 포함해서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만만치 않다. 예,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예, 한쪽이 조금 긴장을 풀면은 상대방이 금방 따라온다. 한쪽이 독주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미국이 못 쫓아간다.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 발발하고 3년 만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몇 개월 만에 적응을 하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현재. 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전황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자,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 포탄의 스펙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량은 48kg, 보통 이제 155mm 탄이 정도 되죠. 길이 1m. 자, 당연히 직경은 155mm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에 따라서 사거리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신형은 50km 정도 돼 있어요. 보통은 한 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처에서 발사한 게 50km. 최근 실험한 게 70km짜리 캔슬됐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4, 5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K9 자주포용 포탄도 지금 나오고 있죠. 한 50km 정도는 비비탄. 또 뒤에 이제 로켓 어시스트 된 거, 뒤에 로켓이 살짝 들어간 거, 이런 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K9의 체계는 글로벌 탑이다, 성능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탄두의 중량이 5.4kg인데 가장 전형적인, 즉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옛날식 155mm 탄, 이게 대표격인 M107 같은 경우는 보면은 탄두 중량이 7.2kg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다.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5분의 3이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안에, 이제, INS나 GPS가 들어가야 되고, 유도 조종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또, 날개를 조종해서 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 공간만큼 탄두 중량이 줄은 겁니다. 이게 위력이 살짝 약해요. 대신 그만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맞죠? 예, 가이던스, 유도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주제와 상관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익숙하시리라고 봅니다. GPS는 이제 GPS 정보, 위치 정보를 받는 거죠. 인공위성에서. 미국계 GPS고, 러시아계 그 로나스, 또 유럽계 갈릴레오인가 그렇죠. 그리고 중국계 또 있죠. 이름 제가 깜빡 까먹었습니다만은, 우리도 준비하고 있죠. 예. 그거 더하기 관성 합법 장치예요. 그 기본으로는 관성 합법 장치인데, 이 포탄에 들어가는 정도는 MEMS라고 그래서 조그만 이제 반도체 차원에서 하긴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관성 합법 장치도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거나 대륙간 탄도탄 멀리 가는 거는 그 크기도 커지고 값도 엄청나게 고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포탄에 비싼 거 쓸 수 없죠. 크기도 큰 거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걸 넣고, 그것도 물론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오차를 발사지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거든요, 관성 합부 장치는. 근데 관성 합부 장치의 장점은 뭐냐, 자기가 혼자서 다 해결해요. 바깥에서 교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제밍, 교란에 상당히 강해요. 강한 게 아니라 영향을 안 받아요. 자, 그렇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가 발생한다. 그 오차를 GPS 정보로 보정을 한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유도 포탄의 일반이에요. 그냥 탄도탄도 그렇고 웬만한 건 다 그래요. 그 성능이
높으냐 낮으냐 뭐 이 차이인데 요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정확도를 보면은 CEP 공산 오차가 4m, 즉 10발을 쏘면은 5발은 반경 4m 안에 가서 맞는다예요. 요거는 반경 4m 안에 가서 맞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두 중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살상 반경에는 들지만 정밀 타격용으로, 예를 들어 저거에 정밀 타격용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좀 벗어나면은 사실 효과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777 곡사포도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여기서 발사하는 것 같아요. 미국 체계에서. 예. 자, 이겁니다. 핵심은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5월 26일 날 보도가 됐으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내용이 뭐냐면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명중률이 낮아서 엑스칼리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포기했다. 러시아의 GPS 제밍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미군의 무기 체계가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이 최신의 무기 체계라고 광고를 했던 부분인데, 소위 미군에서도 이야기하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적군, 여기서는 주로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near adversary인가 뭐 그래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이런 데하고 처음 부딪힌 거거든요. 간만에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네, 뭐 한국 전쟁이라고도 봐야 되겠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광고했던 무기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후티를 친다거나, 뭐 이라크를 친다거나, 뭐 어디에 반군을 친다거나 이러면 그냥 최고급 무기죠. 예전에 이라크 침공 때처럼 계속 방송 타면서 미국 무기의 위대함을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엑스칼리버도 그랬죠. 그 2000달 된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다. 네, 어제 말씀드린 그 뭐죠? 에이테킴스도 게임 체인저다. 그런데 조용히 사라졌죠.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전황이 누가 유리하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유도 무기들, GPS 기반의 무기들을 개발할 때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한테 참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왜 이런 걸 빨리 고치지 못할까,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일단 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격이 지금 10만 달러라고 돼 있어요. 10만 달러면 지금 환율 1,300원으로만 잡아도 1,300원 넘죠, 지금. 1,300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1억 3천만 원이에요. 155mm 탄 한 발에.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은 2022년 DX 코리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55mm 탄 한 발에 1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거의 1,500만 원, 1억 3천만 원이니까 거의 100배 더 비싼 거예요, 우리 탄. 이 탄도 그냥 일반 탄이 아니에요. M1077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BB탄이에요. 이것도 BB탄, 베이스 블리드잖아요. 예, 뒤에 맴돌이 현상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가스를 발생기가 들어있는 탄이에요. 사거리 연장탄이에요. 일종의 로켓탄만큼은 아니지만 제일 싼 탄은 아니에요. 150만 원이에요. 국내 납품 가격이. 근데 그거에 100배라서 비싼 탄이 엑스칼리버 탄이에요. 고가의 무기죠. 그러니까 예. 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가격 10만 달러인데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반 탄보다 50배가 비싸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거는 지금 150만 원이거든요. 비비탄만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에 50분의 1이면 260만 원이에요. 일반 탄이 우리 탄의 2배 가까이 비싸요. 이거는 미국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비비탄이기 때문에 비비탄이 아닌 일반 탄이 좀 더 저렴하다고 봤을 때는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명중률이 23년 1월에 보면은 두 발 중에 한 발이 맞았어요. 55%였어요. 근데 7월에 가면은 단 반년 만에 명중률이 6%밖에 안 돼요. 100발 쏘면 6발밖에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제조사가 어디냐면은 보잉하고
BAE 시스템즈인가 그래요. 거기서 단시간에 해결책이 강구가 안 됐어요. 이 비싼 무기를 계속 보낼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제공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 언론을 타지 않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55mm 탄 이야기는 있느냐? 155mm 탄 부족 이야기 또 있죠. 겸사겸사예요. 네. 뭐 에이브람스 탱크를 보내고 그것도 뺐죠. 60대 보낸다 그랬는데 30대만 1차 분인지 모르겠죠. 30대 갔다가 몇 대 격파되고 나니까 빼버렸죠. 그런 거예요. 네. 이 전쟁에 과연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정황이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만 봐도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미디어인데도 이런 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자, 이 이유는 뭐냐? 러시아가 처음에 효과적이었다. 두 발 중에 한 발이 맞았으니까 사거리 40km, 뭐 50km도 나오는 거고 GPS 제밍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급격히 줄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2, 3개월 만에 대안을 마련해서 전장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즉 엑스칼리버가 2, 3개월 만에 무력화된 겁니다. 바로 그거는 GPS 제밍이다. 지상전에 있는 교란 장비다. 전파 교란 장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기술적인 아주 세부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항공기를 교란한다거나 미사일을 교란한다 이런 것보다는 손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렴하게. 특히 지난 한 10년간 GPS 관련 기술이 큰 폭으로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에 다 GPS 수신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엑스칼리버는 그 전에 개발됐던 문제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다. GPS 기술이 독보적인 위치를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GPS 지금 한국형 KGPS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는 인공위성이 아직 실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시작하고 전 세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죠. 처음에 동북아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일본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의 원리는 다 이해가 되고 있고 제밍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자체가 신호 발생원과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몇백 킬로는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맞죠? 아마 GPS 위성이 500km 이상 더 높은 곳에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궤도 위성이 아니에요.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는 L밴드를 써요. 가급적 멀리 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의 파워가 아주 약하다.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기가 되게 좋다. 재미있는 입장에서는. 예, 가까운 데서 날아오는 것보다, 전파 신호보다는. 파워 게임을 할 여력이 없다. 인공위성 날아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요인들 지나가거나 뭐 이러면은 GPS 다 통제하잖아요. 예? 차만 지나가도 근처에 휴대폰들 다 먹통됐어. 왜냐? 밑에 뭐 폭탄 같은 거 숨겼다가 휴대폰 신호로 폭발시킬까봐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걸 좀 광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자기들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밍 장치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피해를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2, 3개월 만에 해냈는데 미국은 계속 이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퇴출됐고 그 외에 다른 무기 체계도 버벅대고 있다. 일부 적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창과 칼 싸움이에요. 막으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고 돌아가고 이런 건데 미국이 순발력이 떨어진 게 보인다. 러시아보다 훨씬. 이런 게 제 느낌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GPS죠. 미국 GPS는 L밴드예요. L밴드가 레이더 파 중에서는 좀 긴 쪽에 속하죠. 이거 넘어가면 UHF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웨이블랭 그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이 길면 멀리 가요. 적은 에너지도 멀리 가요. 대신에 정확도 좀 떨어지죠. L밴드보다 하나 높은 게 뭐냐? S밴드예요. 우리 S밴드는 아마 파장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L밴드에. 우리 익숙하죠. S밴드 하면은. 우리 LSM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S밴드고 KDDX나 한국형 호위함에 들어가는 국산 A사 레이더 탐색기가 S밴드입니다. 그 다음 올라가면 조금 더 촘촘하게 볼 수 있는 게 C밴드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C밴드는 우리 대포병 레이더 C밴드예요. 그 위에 더 촘촘하게 보면 X밴드 레이더가 있죠. KF-21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천궁 1, 천궁 2에 들어가는 X밴드 레이더. 예. 이거는 대신 멀리 안 가죠. 그렇지만 지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A사 돼가지고 몇백 킬로는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X밴드 다음에 가장 정밀한 건 뭐냐? K밴드죠. 그것도 뭐 KU가 있고 KA가 있는데 K밴드죠. 요거는 주로 초정밀 미사일의 탐색기 앞에 들어있죠. 몇 킬로만 딱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제밍을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레이더 제밍하고 원리는 같다. 오히려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기 때문에 신호 자체가 아주 미약하다. 그게 암호화가 돼 있든 안 됐든 간에 강한 지상에서 근거리에서 강한 신호를 쏘면 그냥 싹 다 덮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미사일, 엑스칼리버 포함해서 다른 유도 무기들이 INS 기반으로 더하기 GPS로 보정을 하는데 INSS만 기대해야 된다. 관성 항법에만 의존해야 된다. 오차가 생긴다. 10m만 옆에 맞아도 무효다. 이거는 탄두 중량이 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퇴출됐다. 자, 그리고 하이마스 유도 로켓과 유도 활공탄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이마스에서 쏘는 게 50마일짜리, 요거는 이제 가장 직경이 한 280mm 정도 되는 그거예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유도 로켓이고, 그게 15m 정도 이상 빗나간다. 보통 GPS에 걸면 그게 INS의 오류 정도라는 거예요. 예, 50마일 쏘면 한 80km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한 15m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원래는 GPS로 이게 보정이 돼야 되는데 GPS가 차단이 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 위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활공탄 있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활공유도탄.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없어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활공탄이 있어요. 그것도 GPS하고 INS예요. 그것도 영향을 받는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첨단 무기로 각광을 받던 GPS 기반의 정밀 유도 무기가 아주 짧은 순간에 몇 개월 만에 그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미국이 상대해왔던 뭐 이라크나 예를 들어서 후티를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태권브이 같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겪으니까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 국방 관련 행사에 제가 주로 가는데 많이 가보는데 특히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 행사에 가 보면 좀 구체적인 연구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제 드론이나 소형 지금 유도 무기 체계들이 많잖아요. 드론도 유도 무기 체계고 GPS 기반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등장한 것이 이제 뭐 예전부터 준비는 해왔겠지만 그 항제밍 기술입니다. 항제밍 기술. 그게 지금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 분들은 이거 보면 혀를 끌끌 차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를 못했어? 당연하지. 러시아가 바본 줄 알았나 보지.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수준이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우리의 전자기술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함정에서 사용하는 전파 교란 장비, 제밍, KF-21용 제밍 장비를 다 국산화시켰어요. 우리는. 그것도 A사 레이더하고 연동을 다 해서. 이거는 상대방을 우리 방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미사일을 공격적으로 레이더 빔을 강하게 쏘아서 상대방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 자료 소개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각 회사가 자기 역량을 광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F-16 개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드로 그루만의 레이더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밍 장비는 또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커플링을 시키는데 서로 이제 같이 활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A사 레이더가 되면 A사 레이더 자체가 제밍 장치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제밍 장치에 다 레이더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A사 레이더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잘 이끌어내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국내 업체가 그거 힘들어하면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 계약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예요. 왜? 함정용, KF21용 우리 다 해봤거든요. 보니까 안타깝다. 조금만 탁 하면 될 텐데 이런 거래. 우리나라 수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예상이 됐던 문제인데 그렇게 방심해서 갔네. 미국이 러시아군을 엄청나게 방심해서 봤다. 얕봤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10중 8구 생각합니다. 예. 왜냐? GPS 재밍을 할 수 있는 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가 나온 80km, 50마일짜리 유도탄 저 위에 저거 239mm짜리 저거 앞에 날개 달려 있잖아요. 저게 이제 GPS하고 INS인데 저게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GPS 재밍을 걸었더니 엑스칼리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빗나가는 거예요. GPS가 먹통이니까 INS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GPS를 보정을 받게 돼 있는 INS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최고급 INS가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포탄이잖아요. 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55%에서 6%까지 줄어든 거예요. 명중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에 1억 3천만 원인데 10발 쏴면 한 발 맞는 거예요. 그 한 발, 그것도 지금 탄도 중량도 5kg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발 맞히는데 얼마가 들었냐? 10발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1억 3천이니까 13억이나 14억치를 쏴야지 맞는 거예요. 뭐 시성 이런 걸 뭐 논외로 치더라도 금액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거고 작전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쏘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두 발 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률이 50%니까 50%면 두 개 쏘면 75%죠. 네. 세 개 쏘면 90%가 넘어요. 세 발 정도 쏘면 확실히 맞는다는 거예요. 55%면. 요것도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미 아마 개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우리 한국판 엑스칼리버. 그 명중률에 대해서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현장에서 명중률이 55%예요. 예, 요거 우리 지금 데이터랑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인도 언론이죠. 펄스포스에서 언급하는 것이 GPS 유도되는 것들이 다 먹통된다 이거예요. 제 위에 거는 JDM이죠. JDM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거 갖고 있잖아요. 비슷한 거. 저것도 있고, 저거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거 국산화됐죠. 일반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활공 날개를 달고 거기에다 GPS하고 INS를 작동시킨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있으니까 멀리 가요. 훨씬. 멀리 날아가고 GPS와 INS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GPS가 먹통이 됐으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 밑에 M30, M31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238mm짜리인가요? 239mm네요. 그 로켓입니다. 예,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엑스칼리버 탄이 잘 안 맞는다. 다 GPS 요인들이 다 빠지고 나가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개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도를 잘 안 한다. 예. 이게 다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중국 쪽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전차 무기하고 전차예요. 전차는 한 개 100억 한 대, 대전차 무기는 한 대 1억이라고 쳐요. 그 정도 되죠 보통. 예, 1억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차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간단히 대전차 무기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단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GPS 기술 재밍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강한 신호가 필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커브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이거는 요새 유행하는 인공지능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금방금방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에 붙인다는 거예요. GPS가 현재의 기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이런 재밍을 해서 벗어나기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중에 이제 하나 여기서 좀 전에 그 인도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한 게 이거예요. GLSDB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거리가 150km고 탄두가 93kg이에요. 이게 이제 개발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2023년부터 지금 생산됐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보신 JDM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활공탄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활공만 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 추력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공군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상 발사형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이게 하이마스나 MLRS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추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에 로켓을 접목시킨 거예요. 로켓을 접목시킨 멍텅구리 포탄에다가 로켓을 적용시켰어요. 날개 달고 INS하고 GPS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를 150km나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어요. 보니까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탄도 중량이 93kg이니까 이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이트킴스 같은 경우는 270kg이에요. 예, 아까 뭐였죠? 예,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5kg밖에 안 됐잖아요. 엑스칼리버의 20배 정도 되는 위력을 갖고 있는 이거는 항공용 폭탄이니까 위력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것도 GPS가 있으니까 이것도 먹통이 됐다. 이겁니다. 예. 자, 이거 제가 2022년 DX 크루에서 찍은 사진이죠. 풍산 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정밀 유도 폭탄, 즉 한국형 엑스칼리버예요. 똑같아요. 모양도 비슷하죠. 우리 후발주자니까 앞에 친구들이 했던 거에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만들었겠죠. 요 GPS 제밍에 대한 걸 어떻게 했을까? 우리 분명히 엑스칼리버가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이걸 또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향후 이런 전자적인 부분이 너무 발전하게 돼서 치고받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멍텅구리 155mm 탄 같은 경우 일반 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다. 가격도 싸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탄도 수정 신관, 저게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기존 멍텅구리 폭탄을 앞에 신관만 바꿈으로 해서 이것을 유도 폭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게 아마 저는 우리 육군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재고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기존 멍텅구리 포탄을 신관만 바꿈으로 해가지고 바꾼다. 날개가 엑스칼리버형보다 작은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유도리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쓰는 K9이 계속 개량이 되면서 포 자체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면 저건 큰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격이 적고 가격이 싸고 기존에 있는 포탄 전부 다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정밀 유도 포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전부 다 저기도 당연히 GPS하고 INS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밍에 대한 대응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 있는 KGPS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호화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미국계 처음 나왔죠. GPS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약하다. 오래됐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군용 GPS도 그 상태로 지금 몇십 년 썼다. 그래서 노출된 것이다. 전부 다. 다른 데가 기술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드는 GPS는 KGPS는 다른 단계로 가야 된다. 뭐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거 볼까요? LIG에서 우리는 저기 전자전장비를 다 만들어요. 해군용 다 국산화했어요. 예, 여기 나오죠. 고성능, 경량화, 모듈화. 이런 게 뭐냐? 상대방 대한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대한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함정한테는 대한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그 대한 미사일의 대부분의 앞에 탐색기에는 레이더 탐색기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레이더 탐색기를 교란하는 거예요. 이걸 교란하고 체프를 보통 뿌리죠. 체프 알루미늄 박 같은 거를 하늘에 뿌려서 배 형상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죠. 레이더가 그것을 배로 오판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적게 보이게 하고 덧붙여서 상대방 탐색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 전자전장비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근접 방공무기 전에는 이제 우리 SM이나 해공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막아주겠죠. 예, 가까이 오면 30mm 기관포 우리 지금 하고 있죠. CIWS2 그게 맞고 동시에
제밍, 아까 말씀드린 체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 배 하나 격침시키기도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자, 그렇고 LIG에서 공군용 KF-21용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어요. 이걸 국산시킨 거예요. 그만큼 전자전 장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포탄들, 유도 포탄들 개발할 때, 우리 GPS 개발할 때 우리가 잘 하니까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 있어서. 항제밍 분야, 우리가 전자전을 잘 걸 수 있으면 항제밍에 대한 노하우도 더 깊을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걸 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봤던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2,000발을 생산한다. 이게 152mm 탄이죠. 러시아는 주력이, 우리는 150, 서방은 155mm인데 12,000발을 하루에 12,000발 생산한다. 예, 하루에 12,000발이면 열흘이면은 12만 발, 한 달이면 30몇만 발이에요. 예, 예전에 제가 봤던 데이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예. 자, 미국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썼던 자료입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에서 나온 자료죠. 2023년 보면은 한 달에 28,000발이에요. 예. 아까 좀 전에 자료 보면 러시아는 한 달에 그 자료의 기준으로 하도록 36만 발이었어요. 10분의 1이 안 돼요. 미국 내 생산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유럽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유럽은. 그게 없어요. 예. 그리고 포 자체가 얼마 없잖아요. 포 자체 숫자가. 이것도 23년 기준에 연초보다 2배를 향상시켜서 28,000발이에요. 그전에는 14,000발이었다는 거예요. 즉 14,000발 때 36만 발이었어요. 한 달 기준으로. 자, 그것을 24년에 가면 월 6만 발, 25년에 월 8만 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를 못 쫓아가죠.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그 화력의 차이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액면도 중요하지만 지속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소모전이잖아요. 네. 뭐 미국과 서방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뭐 F-16 제공한다, 뭐 프랑스군은 뭐 육군을 보낸다 하지만 그달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예? 평균 10만 명의 탱크 100대, 200대, 야포 100대, 200대밖에 안 되는 그 나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어디가 갖다 붙이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말로써 다 땜빵을 치고 있는 거죠. 응? 우리는 끝까지 간다. F-16 보낼 거야. 우리 뭐 지상군 보낼 거야. 러시아는 웃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근데 전 세계 미디어를 서방권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마사지를 시키면서 이 전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결코 서방권과 미국이 말랑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3년이나 지나고 보니까 전 세계 대중들도 이제 느낌이 좀 오는 거죠. 미국도 이제 판단을 해야죠. 예, 지금 바이든 또 지금 대선도 걸려 있기 때문에 재선도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